동탄시온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근수 담임 목사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 예배가 상징인 동탄시온교회가 기도운동에 앞장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녹색 눈이 내렸습니다. 이는 몇 년째 크롬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그 원인으로 꼽혀 러시아 정부의 환경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돼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동탄시온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하근수 담임 목사는 기도운동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드려진 동탄시온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에는 감사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탄시온교회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들의 웃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됐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옥 권세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웃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복음 제1로 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감 경기연회 9대 감독 최승일 목사를 비롯해 11에서 14대 감독을 역임한 김철환, 박계화, 홍성국, 진인문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탄시온교회의 가장 큰 상징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1988년 수원 화장터 앞 상가에 교회를 개척한 하근수 목사는 초창기부터 새벽 기도에 전력했습니다. 간절한 신학생의 기도는 현실이 됐고 현재는 21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 대장정에 전 교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근수 목사는 이날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한국교회의 영성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화장터 앞에서 아내와 둘이 지하 열대평 공간에서 무릎 꿇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잘 성장했습니다. 영성을 잃어가고 기도운동이 악화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시들어진 영성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운동 또 새벽기도운동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미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어주시는 힘으로 부흥을 일구고 이제 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을 깨우고자 달려가는 동탄시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들은 투표를 통해 2003년 오정현 목사의 위임이 교회법상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위임 목사 관련 논란이 있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03년 예장합동 동서울로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출신인 오 목사가 국내 목회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하면서 밟은 절차가 교단 헌법에 적합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로회는 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 오인이고 설령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정현 목사 관련 위임 목사 논란이 지속되자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지난 2월 목회자들의 교단 정회원 자격을 위한 편목 특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타 교단에서 편입해 들어온 목사들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분명한 지위를 주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로회는 이에 맞춰 제96회 제2차 임시노회를 열고 오 목사의 총회 편목 특별 교육과정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곽태천 노회장은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이 있다는 것은 총회와 노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안이라 강조하고,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로 교회와 노회가 받을 엄청난 피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오 목사의 단기 편목 과정 입학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사랑의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찬성 96.42%로 오 목사의 2003년 위임이 교회법상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 결의는 곧 동서울노회로 보내져 오는 4월 22일 예정된 노회에서 위임 청원 문제를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 편목 교육을 받는 오 목사가 6월에 있을 강도사 고시를 다시 볼지 보지 않을지의 여부가 남아있어 오 목사가 편목 교육의 온전한 절차를 밟는다면 10월 노회에서야 위임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CCNL 뉴스 조홍현입니다. 춘강 서정건 선생의 첫 번째 서예 전시회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무심서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정건 선생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제작한 작업물 중에 일부가 전시되고 모두 3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130만 자에 이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모두 5천여 시간에 걸쳐 붓글씨로 쓴 한자 성경 필사본이 전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주요 문화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 1919 유관순 시사회가 지난 11일 용산 CGV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화 1919 유관순은 3.1운동의 불씨를 지핀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탤런트 하이라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윤학열 총감독은 신앙적인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화 1919 유관순은 14일 전국 250개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연수교육과 발표회를 갖고 신앙의 무장을 통한 사이비 집단 대처를 결의했습니다. 권태진 한교연 대표회장은 일부 교회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신학적 반증을 통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연은 오는 26일 서철원 박사와 토마스 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삼위일체와 특별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꽃샘추위로 다시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러시아에 녹색 눈이 내리는 기상이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러시아 안춘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 내린 녹색 눈, 이거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네, 러시아 우랄 산맥의 한 도시에서 녹색 눈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18일 현지 언론 우랄 뉴스는 모스크바 동남쪽 1200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10위권의 도시 베르보 우랄스크에 내린 눈이 녹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타전했는데요.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녹색 눈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흰색 눈이 갑자기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녹색 눈 사건의 주범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크롬 생산 공장들을 지목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루스키 흐롬 1915 그리고 흐롬픽 이렇게 두 개의 공장에서 크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로부터 배출된 크롬이 눈이 녹을 때 나오는 물과 반응을 해서 녹색 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장 관계자들은 즉각 일명 녹색 눈 사건으로 노출된 크롬의 양은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즉 자신들은 국가에서 정해준 크롬의 오염 범위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
관련 당국에서는 녹색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원인으로 지목된 크롬 성분의 양을 조사하고 그 오염 정도가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의 양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눈이 녹색으로 변할 정도면 그만큼 기상 상황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문제는 녹색 눈이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러한 녹색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도 크롬에 오염된 폐수가 길거리를 멈춰 녹색눈의 거리를 만든 일을 포함하여 연례 행사처럼 녹색눈을 보호한 주민들은 크롬 공장에서 배출된 크롬이 녹색눈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공기와 물을 통해 환경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소련 시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환경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된 러시아는 이번 녹색눈 사건이 있었던 우랄 공업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칼 호수 등의 수질 오염 문제, 도시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기독교적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전 세계 육지의 8분의 1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는 러시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의 파노라마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민물 호수 바이칼의 맑은 물, 시베리아의 툰드라, 우랄 산맥과 코카소스의 숲지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연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는 러시아 환경에 다양한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기독교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 주로 지식인들과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러시아 교회들도 자국의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연 훼손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값비싼 교훈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러시아뿐 아니라 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안수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즘 같아서는 환경오염이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정말 부러운데요. 1년 중 250일 이상 화창한 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드넓은 초원이 있는 나라, 네, 바로 몽골입니다. 네, 바로 이곳에 러시아 선교사들과 몽골 기독교인들이 협력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캠프를 열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Ahmed Bogut.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ct their nation for Christ. To better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se camps, you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Mongolia. Short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there were only 10 believers in the entire country. Today, some 26 years later, some 60,000 believers are spread across this vast nation. We are in a remote western part of Mongolia, and it is still one of the most unreached places in the world. Michael Cherenkov with Mission Eurasia co-sponsors the camps. His group focuses o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urrounding nations. Sometimes we think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about Jesus, but there are places like this that haven't been touched by the gospel. And so, camps like this one serve as an ideal ground for sharing the gospel. Whoa! With young people. Lives like that of 22-year-old Buyana Davasumbu. She accepted Christ while attending camp here as a little girl. She graduated from Bible College in May and is now preparing to go on the mission field. This camp was foundational to knowing God's love and preparing my heart to be a missionary. I try to come back every year to share my experiences of how I encountered Christ. For others like 16-year-old Mashbat Bassan, a Buddhist, this was the first tim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I learned in the Bible study today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animals and creatures of the sea. I never knew of these stories before. This is also Kiliam Makmardor's first camp experience. Many Mongolians don't believe in Jesus, and before I came to the camp, I also thought I did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him. But now my heart has changed, and I've learned so much more about Christianity.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네, 지난 한 주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회도 급기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에 머리를 맞댔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출범을 수용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법률상 이 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텐데요. 긴급 재난 문자만 보냈던 정부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법안에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난립니다. 네.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마스크라도 좀 사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정부의 대책은 그래서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까지 이제 상당히 악화됐죠, 현재. 근데 이제 살수차 동원해서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정도만 눈에 보이고 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상당히 비싸서 이거 거의 매일매일 갈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이제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항의나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커졌죠. 그런데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박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경우에는 이제 12개 시도에 이제 저감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런 기업들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운행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이제 되면 결국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예산도 투입되고 또 적극적인 저감 조치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봉책이라는 비난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변호사님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 한중이 이 환경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딱히 어떤 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중 그 환경 협력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한 얘기가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미세먼지 그 공기 질이 40% 개선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대로다. 만약에 중국이 영향이라면 중국이 개선되면 한국도 40%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 안 된 걸로 봐서는 한국 자체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영향이라는 것은 그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명백히 거기서부터 넘어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도 이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만 구축했지 미세먼지에 대한 그 중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알맹이가 없는 그 협회의 아니냐 네.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사실 이제 미세먼지 주범으로는 석탄과 경유가 예. 지목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제재하느냐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떤가요? 그 대책은 이제 일부 나와 있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발전소는 네. 2022년까지 6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의 그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이걸 조기에 좀 폐쇄하기로 했고 또 유엔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석탄 문제 이것이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예. 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국민 생활에 위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미세먼지가 이제 국민들의 그 뭐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은 치명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실제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안개처럼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럴 경우에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또 결막염도 일으키고 또 여기에는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중금속과 같은. 그래서 뭐 노인이라든지 폐쇄성 뭐 만성 질환자라든지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혈전을 만들게 되면 그럼 언제 어떤 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 이제 그 3월 6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책 마련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노후 화력 발전소를 원래 계획보다 조기에 폐쇄시켜라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경유차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들 그 어린이집 네. 이런 경우에는 대형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해라. 예,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네. 국가에서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좀 법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속히 좀 실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워낙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이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온 게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환경 미세먼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은 이제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 요인은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라든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줄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부제가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건 이제 결국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결국 커져서 경각심을 갖게 이르니까 결국 조사 내용에 보면 그 10명 중에 8명이 이부제를 시행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 것이 결국 인식의 전환을 갖고 왔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심각해지는 사태를 바라보면 결국엔 인간에 대한 환경의 역습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또 기독교적으로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네.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실제적으로 이제 환경을 개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 개발을 심하게 하면 후세대들이 개발할 그 환경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개발하되 이것을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처럼 네. 잘 개발을 하고 미세먼지 발생 같은 건 줄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은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고 또 영혼이 병들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국가는 이 미세먼지를 그 국가 재난으로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우리 국민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다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한 청지기의 사명도 저희가 잘 이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속 기획으로 전국의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총장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석대학교 정정미 학사부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5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백석대학교. 네, 그야말로 그동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먼저 백석대학교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백석대학교는 197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43주년을 맞고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처음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주 분명한 건학 이념을 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당시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학이 없어서 또 하나의 대학을 만들지는 않겠다. 예, 이미 존재하는 대학들이 얼마든지 지식 전달할 수 있다. 그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 네. 또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 설립 정신이 지금까지 고수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정말 작은 신학교로 시작이 되었는데 네네. 지금은 학부에 12,000여 명이 수학하고 있고 대학원에
한 3천여 명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네. 그런 종합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네. 네. 분명한 권하기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권하기념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백석대학교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분명하게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은 답이 네.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자라는 이웃과 함께하는 방향을 대학.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진행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쿰 캠프입니다. 쿰 캠프요? 네, 이게 뭔가 하면 방학마다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우리 캠퍼스로 초청해서 인성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이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많은 이런 아동들인데 네. 이 캠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웃음을 찾고 밝은 모습을 찾고 자기의 비전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그중에는 거기에서 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네. 백석대학교로 와서 네.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자원해서 같은 프로그램의 교사가 되는. 그래서 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의 수혜자지요. 예. 받았던 존재인데 어느 순간 성장해서 이제 기여하는 기여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곤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캠프가 꼭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캠프를 어떻게 할까를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인성이 뭘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참여자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또 이런 이웃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저희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교실 안에서만의 수업이 아니라 삶의 현장 바깥에 교실 바깥으로 나가서 좀 자기가 공부한 걸 실천해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교실 안에 수업은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예술학부면 뭐 벽화 그리기를 해서 원도심 미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사범학부 학생이면 교육봉사, 뭐 보건학부 같으면 어르신 건강 지킴을 한다든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이웃을 변화시키는 저는 이게 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 정신이 사람다운 사람을 그런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렇게 이웃 자기의 직업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인재로 양성하는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졸업식 이거는 어떤 최근에 프로그램입니까? 진행을 하셨죠? 찾아가는 졸업식이 뭔가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질 좋은 그 취업을 환경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업체들하고 저희가 MOU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졸업반쯤 되면 졸업식 하기도 전에 벌써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턴십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상 졸업식에 국내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격려도 할 겸 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각국에 다 찾아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좀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번에는 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30여 명이 거기가 휴양지다 보니까 관광학부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제 인턴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괌하고 사이판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아서 한 30여 명 했는데 뭐 이제는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와서 하는 같이 이런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진짜 축하하는 자리가 되고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런 기업체 회사의 사람들은 당연히 백석대를 알지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백석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이 학생들이 가서 잘하니까 학교 홍보를 하는구나. 그 현지인들이 백석 유니버시티 very good 이러니까 저도 네.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네. 앞서서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마 먼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4년간 무료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지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조차 꿀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로 1, 2위를 하던 때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왜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65달러였다 뭐 이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이렇게 네. 된 배경에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선진국의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고 또 나가서는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거기에서 배운 신앙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으니 네.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하고 우리나라의 뜻이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중에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가 이 학생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학식 때 15명의 학생이 네네. 이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네. 학생들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이 왔고요. 또 남미,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15명이 왔는데 이들만 온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와서 같이 입학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런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그랬을 그래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학교가 이렇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네. 이렇게 비전을 갖고 공부해서 전문인이 되어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곳에 자기 나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현지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네. 양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석대학교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계신 걸 보면 정말 분명한 기독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신학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종합대학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학부가 있고 일반 학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각각이 조금 특별한 운영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소개를 좋은 해주시죠.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학교의 경우 특히 학부 같은 경우에요. 백석대학교 하면 기독교 대학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반 이상에 넘는 학부 학생들이 난 크리스찬 비기독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인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거에 보다 앞서서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공통 관심사인데 평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오고 대교협에서 대학기관 인증 평가가 5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가 매년 오고 뭐 교원 양성 평가, 간호 인증 평가 등등등등 이 평가를 대비해서 준비하다 보면 이 평가 대비 TF팀이 1년 내내 밤샘 작업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제는 학교가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환경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계속해서 혁신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그거를 못 쫓아가다 보면 이제 뒤떨어지는 거죠.
저희 학교 경우에는 이 교육의 질에 높여야 된다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올해에는 또 그 혁신 지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또 한 번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렇게 교육을 혁신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교육의 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업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생활 상담에서부터 저학년인 경우에는 진로 상담,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취창업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지도 교수 제도라고 해서요. 멘토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1대1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더 이상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정체성만 논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잡고 교육의 수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자세로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종합대학으로서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학교로서의 사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석대학교도 이런 부분에서도 네. 좀 차별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난 여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세요? 네. 저희 학교가 줄기차게 주창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요. 뭔가 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신학 교육을 좀 제가 언급을 해야 합니다. 학부든지 신대원이든지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학교로 오는 학생의 경우는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주님의 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사역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학교를 오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러. 그런데 막상 학교를 와보면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 신학 교육의 현실이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학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을 조직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문서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 강독해야지 뭐 해야지 그 처음에 그 뜨거운 가슴이 어느 순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거는 차가운 머리, 지성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역 현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답이다. 해서 이 영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에 기독교 학부에 속해 있는 전임 교수님들만 100여 분이 돼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기독교 정체성을 살리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논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수업을 1시간을 하려면 2시간 성경을 봐야 한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자. 하면서 본인부터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모든 교수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요구를 하세요. 우리 학교 신대원의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신입생들이 이 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주 먼저 만나서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합숙하면서 새벽 집회하고 저녁 부흥회하고 또 낮 시간에는 성경 통독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열정을 놓지 말고 하자. 본질이 뭔가를 기억하자.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자라는 이런 네. 취지로 하고요. 거기에 학생들만 참여하지 않아요. 총장님부터 전 교수들이 다 참석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해서 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신대원뿐만 아니라 학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를 강의식으로 주입식으로 해갖고 이게 먹혀들지 않지요. 오히려 반감만 사지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치관 교육이라든가 세계관 교육, 인성 교육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자기가 전공이 뭐든지 간에 그 전공의 신앙을 녹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본을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학생들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석대학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백석대학교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배출될 수 있기를 저희도 네.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전도용품을 마스크로 대체하는 교회와 단체가 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와 함께 전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텐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필요에 한 발 먼저 다가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